어머니가 자꾸 같은 말만 하셔서 걱정이에요.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어. 순옥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순옥 씨 병원 가보는 게 어때? 하며 순옥을 정신 나간 노인 취급했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에 모두가 속아 넘어갔고 순옥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분명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골 마을, 작은 단층집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추석 명절 준비로 손이 쉴 틈이 없었죠. 70줄 넘긴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다듬이질하듯 물을 썰고 고사리를 다듬고 배를 깎는 모습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여자의 익숙함이었어요. 이번엔 올까 안 올까? 순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내외를 생각하면 늘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작년 추석에도 그랬고 작년 설날에도 그랬죠. 전화로는 오겠다고 했지만 막상 명절이 되면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이 바빠서요. 애들이 감기 걸려서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늘 그런 식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순옥을 부러워했습니다. 순옥 씨는 아들이 서울에서 잘 나가잖아요. 며느리도 얌전하고 말 잘 들을 것 같던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순옥도 애써 그렇게 꾸몄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자식 자랑을 하고 며느리 자랑을 했죠. 하지만 집에 혼자 돌아오면 텅 빈 방 안에서 깊은 한숨만 나왔어요. 나도 참 바보지 뭐예요. 순옥은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허리 휘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손톱 밑대가 안 빠졌는데 정작 자식은 제 속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때부터 순옥은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잡았고 결혼하면서부터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더니 그게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죠. 그마저도 최근 몇 년은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순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만큼은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번엔 정말 올지도 모르니까요. 순옥은 부엌 선반 위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니, 내일 내려갈게요. 미정이랑 같이요. 그 말을 듣고 순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말 오는구나, 정말 오는구나 싶어서 밤새 잠을 설쳤어요. 부엌에서 나온 순옥은 거실로 들어가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와 함께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순옥은 조심스럽게 그걸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죠.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순옥이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자식들 몰래 조금씩 조금씩 모아둔 거였죠. 이것도 언젠가는 애들 줘야겠지. 순옥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 돈은 순옥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였어요. 혹시라도 자식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돈을 주고 나면 자식들이 더 이상 자기를 찾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어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용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오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순옥은 봉투를 다시 비닐에 싸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뒀어요. 그리고 그 지갑을 가방에 넣어 방 구석에 두었죠. 명절에 아들 내외가 오면 용돈으로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들도 기뻐하고 며느리도 웃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옥은 가방을 어루만지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회관 앞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순옥도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순옥 씨, 추석 준비 다 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의 다 했어요. 애들 오면 맛있는 거 해줘야죠. 할머니들은 부러운 눈으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애들이 안 오는데 순옥 씨는 좋겠네요. 순옥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아들이 얼마나 자기한테 무관심한지, 며느리가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지. 전화 통화도 형식적이고 명절 인사도 건성이었어요. 하지만 순옥은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늘 자식 잘 둔 어머니인 척 연기했어요. 마을에서 순옥은 그런 이미지로 통했습니다. 성공한 자식을 둔 복 많은 어머니로요. 그래도 이번엔 정말 온대요. 어제 전화 왔어요. 순옥이 말하자 할머니들은 더욱 부러워했습니다. 역시 순옥 씨는 복이 많아. 우리는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는데 말이야. 할머니들의 말에 순옥은 괜히 으쓱해졌어요. 그래, 이번엔 정말 오는구나. 아들이 약속을 지키는구나. 순옥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다시 한번 집안을 정리했어요. 거실 바닥을 쓸고 방문을 닫고 이불을 펴고 손님방까지 깨끗하게 정돈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묵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번엔 하룻밤 묵고 갈지도 모르죠. 순옥은 그런 기대를 품으며 손을 움직였어요.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옥은 혼자 밥상을 받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밥을 먹다가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목이 메는지 모르겠어요. 내일이면 아들이 와요. 그러면 이 밥상도 더 이상 혼자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도 추석인데 자식이 오면 괜히 또 마음이 약해지겠지. 순옥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순옥은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기한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도 명절만큼은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순옥이 평생 지켜온 가치였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도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내일을 상상했어요. 아들이 오면 뭐라고 말해줄까? 며느리한테는 어떤 음식을 대접할까? 손주들은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혹시 또 안 오면 어쩌지? 핑계를 대면 어쩌지? 순옥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좋은 날이 되길 그저 그것만 바랐어요. 마당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고 코스모스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순옥의 흔들리는 마음 같았어요. 기대와 불안,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채로 순옥은 긴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지겠죠. 아들이 정말 오는지, 며느리는 어떤 표정으로 오는지, 그리고 이번 추석은 어떤 추석이 될지. 순옥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순옥은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순옥은 서둘러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이 오는 날이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순옥은 어제 준비해둔 음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전은 잘 부쳐졌는지, 나물은 간이 잘 배었는지, 고기는 충분한지 꼼꼼하게 살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갈비찜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갈비찜을 좋아한다는 말을 예전에 들었거든요. 비록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순옥은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미정이가 좋아하면 좋지 뭐. 순옥은 냄비 뚜껑을 열고 국물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순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불을 줄였습니다. 천천히 끓여야 고기가 부드러워지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 안가득 갈비찜 냄새가 퍼졌어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순옥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마당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깜짝 놀라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며느리 미정이 내렸죠. 어머니, 아들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순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얼마 만에 보는 얼굴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예전보다 살이 좀 쪘고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구나. 순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 미정이 다가오며 인사를 했습니다. 미정은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순옥은 그런 느낌을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어서 들어와. 밥 다 차려놨다. 순옥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미정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긋했어요. 어머니, 여기 좀 오래된 냄새 나네요. 순옥은 당황했습니다. 그래, 아침에 청소했는데. 미정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식탁에는 순옥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 나물, 갈비찜, 잡채, 그리고 순옥이 직접 빚은 송편까지요. 아들은 감탄했어요. 어머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순옥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어제부터 준비했지. 너희 오는데 잘 먹여야지. 식사를 시작하고 한참 후 미정이 갑자기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명절인데 용돈 드려야죠. 미정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마치 누가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순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가 오기만 해도 고마운데. 하지만 미정은 지갑을 열어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효자효부인데요. 미정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모습이 순옥에게는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왜 저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걸까요? 순옥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말 괜찮다. 너희가 와줘서 고마워. 순옥은 다시 한번 거절했지만 미정은 억지로 순옥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받으세요, 어머니. 우리 마음이에요. 순옥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았어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며느리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죠. 식사가 끝나고 순옥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순옥은 설거지를 하면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래, 이래야 명절이지.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명절이죠.
설거지를 마치고 순옥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미정이 소파에 앉아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이상한데.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미정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저녁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옥은 아쉬웠어요. 하룻밤만 자고 가지 그래.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회사 가야 해서요.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바쁜 사람들이니까요. 두 사람을 배웅하고 순옥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거실이 다시 적막했어요. 순옥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아까 미정이 준 용돈을 지갑에 넣어두려고요.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갑이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에 넣어뒀는데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당황해서 가방을 뒤졌어요. 하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넣어둔 건데. 순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 돈이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순옥은 방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장롱도 열어보고 이불도 들춰보고 서랍도 다 열어봤어요. 하지만 지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된 거지? 누가 가져간 거야? 순옥은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집에 온 사람은 아들과 며느리뿐이었어요. 그리고 미정이 소파에서 뭔가를 찾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순옥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지갑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순옥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여기 넣어뒀는데. 순옥은 다시 한번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지갑은 없었습니다. 순옥의 가슴 속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실이 아닐지도 몰라요. 순옥은 그런 생각을 하며 긴 밤을 맞이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밤낮으로 지갑을 찾았지만 허사였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졌고 마당도 살폈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져봤지만 지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옥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내가 깜빡한 걸까? 순옥은 자꾸만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혹시 내가 다른 곳에 뒀나?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던 게 맞았습니다. 추석날 아들 내외한테 용돈 주려고 준비했던 거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순옥은 은행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회관 회비를 입금하려고 했거든요. 순옥은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갔어요. 은행 앞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창구 직원이 순옥을 보더니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젊은 여직원이 순옥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순옥은 영문을 모른 채 따라갔어요. 상담실에 앉아 직원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며칠 전에 어머니 명의로 토지 이전 신청 서류가 접수됐어요. 순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토지 이전이라니 무슨 소리야?
직원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논한 필지가 며느님 이름으로 이전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모르신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일단 보류 중입니다. 순옥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신청을 했어? 나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직원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돼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직접 하신 게 아니라면 순옥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순옥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있었죠. 순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분명히 지갑 속에 넣어뒀던 거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순옥은 손을 떨며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갑이 사라진 것과 이 서류가 관계가 있는 건가? 순옥은 천천히 추석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왔던 날, 미정이 소파에서 뭔가를 찾던 모습, 그리고 사라진 지갑. 설마, 미정이가? 순옥은 그 생각을 하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순옥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는 누가 접수했어? 며느님이 직접 오셔서 접수하셨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대신 처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미정이 직접 왔다고요? 순옥의 허락도 없이? 순옥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지갑을 가져간 사람은 미정이 분명했습니다. 은행을 나온 순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며느리가 자기 도장과 서류를 훔쳐서 땅을 빼앗으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순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소중히 지켜온 재산을 이렇게 빼앗으려 하다니.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곧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너희가 내 땅을 빼앗으려고 한 거 맞지?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빼앗다니요. 은행에서 확인했어. 미정이가 내 명의로 땅 이전 신청한 거 다 알아.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추석 때 미정이한테 서류 처리 부탁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순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순옥을 몰아붙였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잊으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기억력이 안 좋다고 그래? 어머니, 추석 때도 같은 말 3번이나 하셨잖아요. 미정이도 걱정하던데요.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순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아들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옥은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자식이 자기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심지어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며칠 후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먼 친척 할아버지의 기일이었거든요. 순옥도 그 자리에 갔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와 있었습니다. 순옥은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정은 순옥을 보더니 애써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순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미정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같은 말만 하셔서 걱정이에요. 어제도 전화하셔서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친척들이 놀라며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순옥 씨가? 순옥은 황당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어제 저녁에 전화하셔서 은행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요. 순옥은 억울했습니다. 나 전화 1번밖에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하지만 친척들은 이미 미정의 말을 믿는 눈치였어요. 순옥 씨,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자기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며느리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죠. 순옥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세상이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순옥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순옥은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자식들한테 맞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그저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렸어요. 며칠 후 순옥은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토지 이전 신청을 완전히 취소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자기 재산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창구에서 순옥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땅이랑 통장 목록 좀 뽑아줄 수 있어?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잠시 후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서 순옥에게 건넸습니다. 순옥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어요. 노남 필지, 밭 2필지, 그리고 예금 통장 몇 개가 있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며느리 손에 넘어간 게 없었죠. 그런데 순옥이 서류를 다시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힌 통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새마을금고 적금 통장. 순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옛날에 남편 몰래 만들어둔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 그 통장. 순옥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통장은 순옥이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 같은 거였어요. 남편이 술 먹고 돈 쓸 때마다 순옥은 몰래 돈을 빼서 새마을금고에 넣어뒀죠.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아들도 몰랐어요. 순옥만 알고 있던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순옥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통장, 지금 얼마나 들어있어?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들어있어요.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순옥은 몇십 년 전에 조금씩 넣어뒀던 돈이 이렇게 불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자가 복리로 쌓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목돈이 된 거였죠. 이거 내가 완전히 잊고 있었네. 순옥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돈이 있다면 아들과 며느리한테 기죽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순옥은 통장을 새로 발급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 안에 혼자 앉아 통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순옥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상자였어요. 먼지를 털고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옛날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하나하나 꺼내보며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러다가 한 장의 증권 계좌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있었구나. 순옥은 그 서류를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 전 마을 이장님이 주식 투자를 권했던 적이 있었어요. 순옥은 반신반의하며 100만 원만 넣어봤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다음날 바로 증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 계좌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순옥의 정보를 확인하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계좌 평가 금액이 3,500만 원입니다. 순옥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 3,500만 원? 네, 고객님께서 보유하신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요. 순옥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이 3,500만 원이 됐다니 순옥은 운이 좋았던 거였어요. 그때 산 주식이 우연히 대박이 난 거였죠. 순옥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마을 금고 통장 8천만 원, 주식 계좌 3,500만 원, 합치면 1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다니. 순옥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한테 기죽어 살았는데 사실은 순옥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순옥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돈이 있으면 아들 내외가 아무리 순옥을 몰아세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은행에서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순옥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그 직원이 순옥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순옥 어머니 맞으시죠? 순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여자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김지영이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 학비 지원받았던 아이요. 순옥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마을에 형편이 어려운 집 딸이 하나 있었죠.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하려 했어요. 순옥은 그 애가 안쓰러워서 몰래 학비를 대줬습니다.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아들한테도 비밀로 했죠. 지영이? 그때 그 아이가 너였구나.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덕분에 대학 다니고 은행원이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순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뿌듯했어요. 지영은 순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옥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 자기를 치매 환자로 몰아간다는 것,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것까지요. 지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순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그건 명백한 재산 침해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지영은 순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차원에서도 순옥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순옥은 지영의 말을 듣고 힘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내 편이 생겼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순옥은 아들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집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순옥은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마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순옥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미정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실 수 있어요. 순옥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언제 기억력이 안 좋았어?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 내 재산이 걱정되는 거지.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너희가 내 지갑 훔쳐간 거 다 알아. 땅 빼앗으려고 한 것도 알고. 미정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망상하시네요. 누가 어머니 지갑을 훔쳐요? 어머니가 어디 두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망상이 아니야. 너희가 한 짓이잖아. 순옥은 소리쳤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오히려 순옥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니까 요양원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돼요. 순옥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심지어 정신병자 취급까지 하고 있었어요. 순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순옥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뭐라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옥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끝이구나. 정말 끝이야. 하지만 순옥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로 무너질 순옥이 아니었죠. 순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게도 무기가 있어. 순옥은 통장과 증권 계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겠다던 지영도 생각났어요. 순옥은 다시 일어설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 순옥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던 태도, 그 모든 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죠. 며칠 후 친척들이 모이는 또 다른 자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조카의 환갑잔치였어요. 순옥도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순옥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아들과 며느리도 보였죠. 잔치가 시작되고 식사를 하는 중에 미정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미정을 쳐다봤어요. 미정은 애써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정이 또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거였죠. 미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제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똑같은 질문을 5번이나 하셨어요. 은행 업무 처리했냐고요. 순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나 어제 전화 안 했어. 하지만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정말 걱정돼요. 혼자 사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친척들의 표정이 동정과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옥 씨가 그 정도로 안 좋아졌어? 아이고, 안 됐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순옥은 억울했습니다. 모두가 며느리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죠. 다들 속지 마.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순옥이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순옥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아들이 일어나서 순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들 보잖아요. 순옥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미정이 또다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미정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며느리처럼 보였죠. 친척들은 완전히 미정의 편이 되어 있었어요. 한 친척 어르신이 순옥한테 다가왔습니다. 순옥아, 아들 말 들어. 요양원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어. 또 다른 친척이 말했어요. 나이 드니까 그럴 수 있어. 부끄러워할 것 없어. 순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모두가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순옥을 정신 나간 노인네로 취급했죠. 순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식당을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순옥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한테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친척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됐어요. 순옥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점점 방 안을 채워갔습니다. 순옥은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옥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요양원 입소 수속 진행할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더 이상 생활하실 수 없어요. 순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너, 내가 정말 그럴 거야? 낳아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거기 가시면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실 수 있어요. 케어는 무슨, 내 재산 빼앗으려고 날 가두려는 거잖아.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시네요. 망상은 이제 그만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차 가지고 모시러 갈게요. 난 안 가. 절대 안 가. 순옥이 소리쳤지만 아들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옥은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자기는 요양원에 갇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내 자식이 날 이렇게 모욕하는구나. 이대로 무너지면 끝이구나.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버티고 살아온 힘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가족한테 버림받고 친척들한테 외면당하고 이제는 요양원에 갇히게 생겼습니다. 순옥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순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순옥은 결심을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순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장롱을 열었어요. 그리고 숨겨뒀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새마을금고 통장, 증권계좌 서류, 그리고 땅 문서들이었죠. 순옥은 이것들을 챙겨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게도 무기가 있어. 이제 보여줄 때야. 순옥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순옥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지영을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와도 상담을 해야 했죠. 은행에 도착한 순옥은 지영을 찾았습니다. 지영은 순옥을 보자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순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내 재산을 지켜야겠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순옥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순옥은 지영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치매 환자로 몰아간다는 것까지요. 지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그리고 재산도 보호해야 하고요. 지영은 순옥에게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먼저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순옥의 허락 없이 재산을 건드릴 수 없게 되죠. 둘째,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서 순옥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어요. 순옥은 지영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지영은 순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옥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내 편이 있구나. 그 생각에 힘이 났어요. 은행을 나온 순옥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인지능력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순옥은 의사 앞에 앉아 여러 가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100에서 7씩 빼보세요. 순옥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인지능력에 전혀 문제 없으세요. 치매 증상도 보이지 않고요. 매우 정상이십니다. 순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긴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통장, 증권 계좌, 땅 문서, 그리고 진단서까지. 순옥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준비가 됐어. 다음 주 화요일 아들과 며느리가 오면 그때 모든 걸 보여줄 거야.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순옥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절망의 순간은 지났어.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순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에 데려가려 온다는 날이었죠. 하지만 순옥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기까지 했어요. 오늘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날이니까요. 순옥은 거실 탁자 위에 서류들을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새마을금고 통장, 증권 계좌 내역서, 땅 문서,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요. 순옥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마당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요양원 가방까지 들고 왔더군요. 순옥은 현관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순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들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순옥이 울며 저항했을 텐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미정도 이상하다는 듯 순옥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짐 챙기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안 챙겼어. 갈 생각 없으니까. 미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시면 곤란해요. 이미 요양원 입소 수속 다 끝났다고요. 순옥은 거실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순옥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탁자 위에 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순옥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 오늘은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아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요양원부터 가요. 시간 늦었어요. 앉으라니까. 순옥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주춤했어요. 순옥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순옥은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라고 했지? 기억력이 없다고 했어?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실제로 그러시잖아요. 같은 말 반복하시고. 순옥은 진단서를 두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병원에서 받은 정신건강 진단서야.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읽어봐.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진단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인지능력 정상, 치매 증상 없음, 일상생활 가능. 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순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건 너희 욕심이지 내 건강이 아니야. 그리고 순옥은 새마을 금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내가 평생 몰래 모은 돈이야. 남편 몰래, 너희 몰래 말이야. 아들이 통장을 펼쳐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8천만 원?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8천만 원. 그리고 이것도 있어. 순옥은 증권 계좌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주식 계좌 3,500만 원 들어있어.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도 말문이 막혔어요. 두 사람은 순옥에게 재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논밭 몇 필지와 약간의 예금만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순옥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숨겨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순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늙고 무능하다고 생각했지? 재산도 없고 머리도 안 돌아간다고 봤어. 그래서 내 땅을 빼앗으려 했고 날 요양원에 쳐넣으려 한 거야. 아들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가 언제? 오해가 아니야. 순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석날 내 지갑 훔쳐간 거 다 알아. 거기 내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들어있었잖아. 그걸로 땅 이전 신청까지 했고. 미정이 발끈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어머니가 그냥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순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증인이야. 내가 직접 서류 들고 와서 접수한 거 다 기록돼 있어. 필요하면 CCTV 영상도 있고.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든 것도 다 알아. 내가 전화 5번 했다고 거짓말한 거, 내가 같은 말 반복한다고 연기한 거, 다 기억해.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순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짓은 명백한 사기야. 재산 침해고 노인 학대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어.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옥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는 연기일 뿐이었죠.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순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지갑을 훔친 날부터 내 마음의 문도 닫혔어.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내가 왜 용서해야 해? 너희는 날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쳐넣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잖아.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옥의 눈빛이 너무 차갑고 단호했거든요. 평소에 착한 어머니, 참고 넘어가던 어머니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순옥은 서류들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해.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도 없어. 그리고 요양원 입소는 취소해.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순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 내 인생에서 손 떼. 아들이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자식? 순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이런 짓을 해? 자식이라는 말이 부끄럽지도 않아?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갔어요. 차에 타기 전 아들이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순옥은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창문으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었어요. 자식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순옥은 소파에 앉아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혔고 자기 권리를 지켰으니까요.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숨겨온 건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지혜였어. 순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어요. 남편 몰래 돈을 모으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쌓은 인연들, 그 모든 게 결국 순옥을 지켜준 거였죠. 순옥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낸 후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안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평소처럼 살아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예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옥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순옥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옥 어머님 맞으시죠? 저는 며느님 미정 씨의 오빠입니다. 순옥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미정의 오빠라니 무슨 일로 전화를 한 걸까요?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추석 때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동생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가족 모임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도 오실 수 있으세요? 순옥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가족 모임? 무슨 모임인데?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예요. 동생과 매형이 어머님께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읍내 한정식 집에서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순옥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갈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단정한 옷을 입고 읍내로 향했어요.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들, 조카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도 보였어요. 순옥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일제히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오빠가 다가와 순옥을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순옥은 상석에 앉았어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순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척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떨고 있었죠. 제가 어머니 지갑을 가져간 거 맞아요. 도장이랑 서류를 훔쳐서 땅을 빼앗으려 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 정말 그랬어? 미정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미정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것도 사실이에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도요. 다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내 말만 듣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순옥은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가 돼?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순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너희가 내 지갑을 훔친 날부터 내 마음의 문도 닫혔다. 친척 어른 한 분이 나섰습니다. 순옥아,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만 용서해 주지 그래.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어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때 미정의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동생이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번 일로 저희 가족이 다 나섰습니다. 동생이 어머님 재산에 손대지 못하도록 제가 보증 설게요. 순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정의 가족들까지 나섰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순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조건이 있어. 첫째, 내 재산에 절대 손대지 마. 둘째,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시도 다시는 하지 마. 셋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아들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순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훔쳐간 내 지갑하고 도장, 서류 다 돌려줘. 당장. 미정은 가방을 뒤져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순옥의 낡은 지갑이었어요. 순옥은 지갑을 받아들고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안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순옥은 지갑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절에도 오지 마. 내가 부를 때만 와. 그리고 용돈 달라고 손 벌리지도 마. 나한테 기대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 아들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정말 용서받은 건가요? 순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려운 법이야. 친척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았어요. 미정의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동생을 대신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가볼게. 더 이상 할 말 없어. 순옥이 식당을 나서려는데 아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순옥은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아들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붙잡지 못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순옥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후련했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았으니까요.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결국 울게 된 건 나 아닌 그들이었구나. 순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당하지 않았어요. 순옥은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버스가 도착했고 순옥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순옥의 마음도 그렇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순옥은 마을회관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예전과 달리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자식 자랑을 할 필요도 거짓으로 꾸밀 필요도 없었죠. 순옥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 옆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봐. 사실 순옥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약속대로 순옥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죠. 순옥은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느끼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마시고 마당에 나가 꽃을 가꾸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히 쉬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순옥은 자기가 모았던 돈으로 마을에 작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3명의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예전에 지영을 도왔던 것처럼요. 마을 이장님이 순옥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순옥은 그저 손을 내저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순옥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가 저렇게 대단한 분이었어? 조용히 선행을 하시는 분이었구나. 사람들의 존경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순옥은 그게 좋았습니다. 자식 덕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인정받는 거였으니까요. 마을회관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순옥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느 날 순옥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지영을 만나러 간 거였어요. 지영은 순옥을 보자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두 사람은 상담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영은 순옥이 마을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도 남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잖아요. 순옥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지 뭐. 옛날에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왔듯이 지금 힘든 아이들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하고는 요즘 어떠세요? 순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연락 안 해. 아마 부끄러워서 그럴 거야. 그게 나한테는 더 편해. 서로에게 상처 안 주고 사는 게 나을 때도 있더라고. 지영은 순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항상 어머니 편이에요. 어머니는 제 은인이시고 진짜 가족 같은 분이세요. 순옥은 지영의 손을 다시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순옥은 그렇게 느꼈어요. 은행을 나오며 순옥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은 멀어졌지만 새로운 인연이 생겼으니까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순옥은 혼자 집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순옥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살았던 시절, 아들을 키웠던 시절, 그리고 최근에 겪었던 일들까지요.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평생 숨겨왔던 건 돈이 아니라 지혜였다는 걸요. 남편 몰래 돈을 모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순옥이 쌓아온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가 결국 순옥을 지켜줬어요. 만약 순옥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들과 며느리한테 모든 걸 빼앗겼을 거예요. 하지만 순옥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순옥은 작은 수첩을 꺼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교훈. 첫 번째, 자식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두 번째, 항상 비상금을 준비해둬라. 세 번째, 남을 도운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 네 번째,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다섯 번째,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순옥은 이 교훈들을 천천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옥은 수첩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순옥은 자유로웠어요.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죠. 순옥은 순옥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순옥은 해냈어요.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어요. 차가운 눈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옥은 그 눈송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도 이 눈처럼 차갑고 힘들 때가 있지만 결국 녹아서 새로운 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힘든 시간도 지나가는 법이었습니다. 순옥은 창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이제는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순옥은 밥을 지으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예전에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순옥은 웃으며 생각했어요. 당신이 보면 기뻐하겠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저녁을 먹고 순옥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었죠. 순옥은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겼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주식 계좌도 있고 비상금도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숨겨온 건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지혜였다. 결국 울게 된 건 나 아닌 그들이었구나. 순옥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순옥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면 이 눈은 녹고 새로운 꽃이 필 거예요. 순옥의 삶도 그렇게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순옥은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순옥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